노사정의 대표들을 청와대로 부른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입법한 노동개혁 관련 입법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합의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용시장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만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노동개혁안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짚어봅니다.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망 비행기가 인도로 출발했습니다. 재개된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쌍용차 노노사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노사정의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격려 오찬을 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법에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고용시장을 망가뜨리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정부 여당의 귀에는 이 목소리가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지난 15일 노사정의 합의가 의결된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시장 선진화법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 그리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4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사정위의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박 대통령이 지원 사격을 해주는 꼴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개혁 과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눠 가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돼서 완성돼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 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당정청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해 행정지침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이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는 오늘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현 노동시장 진단 및 지난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용득 새정치연합 노동위원장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참석했고 양대노총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장도 자리했습니다. 이용득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자주 독대해 봐서 잘 안다며 박 대통령이 노동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건지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총선 대선에서 이기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건지 진짜 맹하니 몰라서 이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한국노총과 노사정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5대 법은 그렇게 저거 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 고용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양대노총 관계자들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만재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한국노총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밀실합의라며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합의문은 다음 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으로 쓰레기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역시 현장과 법을 만드는 사람들 간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다며 악랄한 노조 탄압의 현실이 있고
노동부는 이런 걸 지도하고 감독해야 함에도 완전히 눈과 귀를 막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반 해고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법제화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자본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하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으니까 그냥 내가 맘먹으면 해볼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에 노동부가 맨 앞에 서서 저는 하고 있는 행위라고 감히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일반 해고 기준 완화와 관련된 반박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덕 변호사는 일반 해고에 대한 합의문 중 노사정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부분은 행위의 주체를 두고 해석상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발표를 해서 사용자들한테 그 기준에 따라서 해고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주겠다 이런 취지죠. 사실은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하면 행정해석은 그건 아무런 행정 지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노동자들한테 해고로 닥친다는 거죠 지금. 한편 한국노총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행정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는 건 명백한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며 합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총파업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구조 개혁이라면서 거센 반발을 예고했지요. 과연 정부가 말하는 구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오늘은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 취재하고 있는 성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 비정규직 종합대책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정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청년 세대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은 일종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 환경을 비정규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과 맥이 닿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과보호로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지나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결국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입니다. 과보호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그동안 상당히 제한돼 왔던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셈인데요. 결국 고용과 해고가 쉽고 낮은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 이 같은 방침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이런 말들을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닥쳐올 일이지 닥친 게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이 정부의 안대로 실현됐을 상황을 비정규직 노동자 장그래 씨 예를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살펴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장그래 씨가 정말로 나와 있군요. 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장그래 씨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시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실화되면 정규직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으로 늘어납니다. 4년의 시간을 견뎌서 정규직이 된 장그래 씨가 이번에 만나게 될 벽은 일반 해고입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정부 방침대로 일반 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업무 성과가 낮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 성과와 근무 태도에 대한 평가는 모두 사용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로 얼마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노동자는 사용자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눈밖에 나는 행동의 대표적 사례인 노동조합 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성과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은 해고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근무 태도라든가 예. 혹은 업무 성과가 떨어졌다라는 이유를 들면은 얼마든지 일반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상당히 해고에 의한 불안에 항상 시달리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일단 정규직이 돼서 조용히 잘 버티면 그 후에 노후는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장그래 씨가 가까스로 정규직이 되어 사용자의 눈밖에 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더라도 예.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은 사실 어렵습니다. 임금 피크제 때문인데요. 예.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정년 연장이 자연스러워졌고 내년부터는 정년 60세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에서 선택한 방법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예, 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말 그대로 임금의 최고점을 두고 최고점 도달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년이 늘어나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임금 삭감을 통해 이 비용을 벌충하겠다는 것이 임금 피크제의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 일하는 만큼 더 적은 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현실화되면 장그래 씨는 비정규직, 일반 해고의 위험을 넘어서도 저임금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오래 일하는 대신에 한 번에 받을 돈이 적어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금 피크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비용 절감을 통한 청년 세대 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임금 피크제를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재계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며 내놓은 자료들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4에서 5년 사이 18만 개의 일자리와 31만 명의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에 오류가 많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당장 국회 입법조사처조차도 임금 피크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청년 세대 고용이 앞선 통계처럼 획기적으로 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을 한 거죠. 획기적으로 늘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늘지 않는다고 말한 근거는 뭡니까? 네, 정부와 재계가 제출한 통계는 모든 노동자가 정년 60세까지 끝까지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방한함 전 고용노동부 장관조차도 2010년 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노동자가 67.1%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좋건 싫건 남성은 평균 55세, 여성은 51세에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모든 노동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전제로 나온 통계 31만 명의 신규 채용과 18만 개의 일자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숫자가 됩니다. 예,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을 더 늘릴 수 없다면 그래도 돈을 축적을 해서 고용을 추가적으로 창출하면 그것도 장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이 모두 청년 세대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쓰일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제하는 대신 절감된 비용을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법적인 대비도 없습니다. 기업 사용자의 선한 의지만을 믿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30대 재벌 기업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임금 피크제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임금 체제 자체가 체계가 바뀌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기업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임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 단체 협상을 변경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없어서 임단협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 규칙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노동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정부와 재계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아무리 강하게 도입하려고 노력해도 지금까지 도입이 어려웠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이 현실화되면 사용자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취업 규칙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 개선안은 합리성이 있는 취업 규칙이라면 노동자에게 불이익 변경을 하더라도 과반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힙니다. 취업 규칙을 사용자 편의대로 변경하게 되면 임금 피크제뿐만 아니라 해고 규정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고
사용자에게 의해 노조 활동이 탄압받을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예, 이마트 경영진의 경우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실제로 이마트 경영진의 경우 취업 규칙을 바꿔서 노조 설립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행에선 이 같은 지시가 불법이지만 정부의 구조 개선안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불법의 논란도 없이 취업 규칙을 바꿔 임금을 깎고 해고를 하고 노조 활동을 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직장을 얻어도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현행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문구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55세 이상의 경우 절대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금지 업종에는 파견이 거의 불가능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문구는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득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전문직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예로 들은 것 중에서 전문직이지만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거,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전문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네, 합의문이 명시하고 있는 기준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관리직과 전문직 업무인데요. 예. 이 업무에만 속하는 업종이 400여 개가 넘습니다. 초중고 교사와 기자, 영업 직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됩니다. 또 앞으로도 전문직이라는 이름을 어떤 업종에든 붙이게 되면 그 업종에도 파견이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 표준직업분류 역시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분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표준직업분류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용자 측이 전문직의 의무를 주장하면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더구나 이렇게 새롭게 파견이 허용된 전문직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기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평생 파견업이 허용되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장그래 씨는 4년의 비정규직 기간을 지나 정규직이 돼도 일반 해고 제도를 통해 해고됐다 다시 파견직으로 재입사해 평생을 파견 노동자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노동계에서 이러한 구조 개선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만을 쫓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했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외부의 경제 환경도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결국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시스템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업장부터 공략하고 나서게 됩니다. 정부와 재계는 전체 노동자의 7.4%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양극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은 392만 원인데 비해 전체 노동자의 26.4%를 차지하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그 3분의 1 수준인 135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가 전체 표본의 상위 7.4%와 하위 26%만을 비교한 것이라 정확한 노동시장 구조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정부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소위 철밥통 대기업 정규직들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주도하며 시장을 경직시켜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도 적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왜 그렇게 정규직 과보론을 주창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개혁안을 해야 된다. 이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살펴보면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속연수는 2011년 기준 평균 5.1년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일하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 1년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기 근속자의 비율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35.5%가 단기 근속자로 이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장기 근속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18.1% 수준으로 이마저도 OECD의 꼴찌입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 유연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군요. 네, 이미 어느 나라보다 고용 유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고용이 줄고 양극화와 청년 실업이 심화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경련이 건의했던 사항과 거의 일치한다. 사실상 대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요. 네, 그래서 이번 구조 개선안이 재계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란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경련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건의사항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명확화,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등 노동부의 노사정의 합의 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의 주문에 정부가 호응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예, 노동계의 목소리는 어느 하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 노동계가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고 있지요. 내일은 총파업을 예고했던데요. 네, 당장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예. 전국의 모든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서울로 집중해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6년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던 총파업, 즉 노개투파업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시에도 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골자로 했던 노동법 개정에 맞서 총파업을 전개했었고 결국 노동법 재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청년들도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 명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번 구조 개선안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와 구조개혁안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노사정의 합의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도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일부 산별 노조들을 중심으로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속연맹 등 한국노총 일부 산별 노조들은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청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또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데 노동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7년 만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염원을 담고 희망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초 재개된 쌍용차 노사대화는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주주인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현지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인도로 원정 투쟁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펀딩을 통한 희망 비행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불과 며칠 만에 상당량의 모금액이 모였다고 합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의 고통을 끝내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7년의 고통을 끝내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공장으로 돌아가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밤 인도로 출국합니다. 쌍용차 대주주인 아난드 마인드라 회장을 만나 지지부진했던 지난 9개월간의 교섭에 단판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인도 원정단은 총 5명, 해고자 복직을 위해 89일간 굴뚝농성을 감행한 김정욱 사무국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희망 비행기에 오르게 된 윤충렬 부지회장은 지난 7년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70m 굴뚝에 오르는 심정으로 인도행 비행기에 오른다. 15만 4천 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유탑에 오르는 마음으로 간디아의 나라로 떠난다. 소통의 가치를 믿는다는 아난드 회장을 만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7년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앞서 마인드라 회장은 올해 초 쌍용차의 신차인 티볼리의 실적이 좋으면 해고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1월 출시된 티볼리가 매달 4,000대씩 팔리며 올 상반기 실적을 전년 대비 약 40% 가까이 끌어올렸지만 해고자 복직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65개월 만에 재개된 협의를 진행하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일괄 복직을 점진적으로 해도 좋다는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사측은 복직 기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이 아니라 육아 복직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진적 복직으로 되게 어렵게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네. 내부적인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그 명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제 회사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네. 뭐 경영난이 뭐 이제 뭐 티볼리 좀 많이 좀 풀렸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제 회사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네. 뭐 경영난이 뭐 이제 뭐 티볼리 좀 많이 좀 풀렸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엔 2009년 정리해고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하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인드라 회장을 만나기 위해 희망 비행기까지 띄우게 된 이유입니다. 인도 원정 기금은 소셜펀치 사이트를 통해 모았습니다. 지난 17일 시작한 소셜 펀딩은 6일 만에 38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위한 희망버스는 4번 진행된 적이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희망 비행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7년 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라든지 투쟁 기금 문제가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 주셨고 또 모금해 주셨고 이제 그런 차원에 저희가 버텨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투쟁을 우리가 좀 함께하고 마음을 보태는 그런 과정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인도 원정단은 마인드라 회장을 만나 해고자 복직과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10월 6일까지 인도 현지 노조들을 만나 연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희가 가는 마하라스트라주 뭄바이 지역에 있는 인도 노총 관계자분들이 저희들 원정 투쟁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고 함께 마음을 보태주기로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 단체 그리고 현지 교민들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리고 마음들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희망 비행기 원정단이 인도에 머무는 동안 국내에서도 어려운 협상을 끝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 지부는 김득중 지부장이 단식 투쟁 25일차에 맞춰 오는 목요일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그 기저에 깔린 속내가 무엇이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윤 평론가와 함께하는 집중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친박계의 김무성 태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태클이 뭐 축구 용어인데 요즘 젊은이들 예. 인터넷에서는 뭐 이렇게 딴지 걸고 시비 예. 걸고 뭐 이러는 거 결국 비슷하군요. 제가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며칠 됐죠. 지금 어쨌거나 1당인 새누리당, 2당인 새정치연합 모두 다 대표들이 좀 핀치에 몰렸다가 아무튼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고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뭐 애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표시할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 경우는 며칠 됐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타자로 나서서 태클을 건 건 윤상현 의원. 예. 한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아주 사석에서는 누나라고 부른다고 누님, 하는. 뭐 예. 누나라고도 부른다는 설이 있는데 본인은 또 뭐 살짝 부인하더라고요. 한선교 의원인가가 그렇게 부른다고들 하던데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알려졌는데 예. 아무튼 그 윤상현 의원이 지금 청와대 정무 특보로 가 있잖아요. 꾀돌입니다. 꾀돌이. 기획도 잘하고 또 그때 뉴스가 될 만한 말을 잘 만드는 사람이죠. 예전에 박지원 비서실장 또는 의원이 그런 걸 잘했고 그런 역할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박 의원 조금 뭐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박 의원이 뭐라고 하면 잘 받았으면 그게 그냥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된다. 뭐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윤상현 의원도 그의 필적은 하지 않아도 현재 여권에서는 꽤 그런 축에 드는 제사형이고요. 그것을 이어받은 두 번째 태클러는 서청원 의원. 친박계 좌장으로 그렇죠. 불리고 있지요. 뭐 나이로도 좌장이고 예. 본인이 늘 좌장이라고 하고 다니고 예. 70이 넘었으니까요. 어쨌거나 어디 가서든 대장 노릇 하려고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좀 많잖아요. 서청원 의원은 특히 그래요. 성격도 괄괄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런데 아무튼 대놓고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대표 못하고 있지만 중요할 때 되면은 한마디씩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가보면 바로 옆에 왔는데 옆에 놔두고 그냥 신경도 안 쓰이는지 막 뭐라고 해요. 이번에 그랬죠. 아까 노 앵커가 인용한 부분이 거긴데. 네. 정치 생명을 왜 걸었냐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근데 지금 못하게 됐지 않느냐. 예. 그 얘기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선거인단 100%로 후보 정하겠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뭐 당론으로는 갖고는 있었는데 용도 폐기하고 혁신위에서 그렇게 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는 여야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은 서로 역선택도 안 하고 좋은 거 아니냐. 공천혁명이다. 명분은 그걸 내세우는데 실은 친박계나 청와대의 공천 입김을 좀 차단해 보려고 자기가 대표니까 정치혁신이라는 명분도 가지면서 계속 주장해 왔죠. 친박계는 못마땅한데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물론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과 우리 정치 문화에 이식했을 때 미국처럼 그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어쨌거나 기성 정치인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적어도 밀실에서 힘센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아무개는 내가 이번에 꼭 공천을 시켜야겠으니 요 지역은 놔두쇼.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여기는 누구 하겠소.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그게 개파의 밀실 공천 아닙니까? 그런 거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꽁 하고 있었는데 옳았구나. 파트너인 새정치가 못하게 되니까 자 이제 김무성 대표 닥 줬던 개 아니유 포기하시오. 바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명분도 있으려니와 실제 노렸던 건 친박계와 청와대의 차단인데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제3의 국민 상향식 공천제를 뭐 만들겠다 이러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곤혹스럽잖아요. 예. 아들 사위. 예. 백년손 그 사위가 지금 마약 그건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세다는 서울지검장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권세를 부리는 서울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변호를 해줘서 집행유예 된 게 거의 지금 확실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최교일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 나오고 뭐 서울지검장쯤 했으니까 공천받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뒤를 봐준 것처럼 되어버린 최 변호사가 공천을 한다. 공천받고 새누리당으로 나온다. 그럼 누가 봐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이제 그런 말이 쫙 도니까 김무성 대표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더 이상 고집할 것 같진 않아요. 강력하게. 왜냐하면 해봤자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어떤 다른 세력으로의 뭘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슬슬 출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 본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또 새로운 방법도 모색해 보겠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예, 철회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로 방문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예. 슬슬 뒷걸음질 치다가 헛기침도 한번 하다가 이렇게 나가야지 그나마 모양이 덜 빠진다고. 정치는 되게 그렇죠. 예. 그 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른바 김무성 대표를 저격수로 나섰던 그 첫 번째 타자가 윤상현 정무특보였고요. 청와대 정무특보 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대통령 최측근으로 뽑히는 인사고 또 그에 이어서 받은 것이 서청원 최고위원. 이렇게 친박계 인사들이 줄이어서 연이어서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의중에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대통령밖에 모르고요. 예. 설령
내 의중이 실려 있어라고 말을 할 리야 없겠지요만은. 예, 표면적으로는 말을 할 일이 없겠지만요. 친박 중에서도 어설픈 친박이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예. 윤상현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이 딱 그 말을 던졌을 때 최소한 3수나 4수 상대에서 이렇게 나올 거고 언론들은 이렇게 쓸 거고 이런 추측들이 돌 거고 그러면 나는 무슨 카드를 내놓고 거기까지는 다 계산을 하죠. 왜 기자들도 큰 거 하나 물으면은 1탄, 2탄, 3탄 준비하듯이 예. 당연히 계산한 겁니다. 제 생각에 대통령만이 알 수 있고 대통령이 끝까지 답할 이유는 없지만 저는 의중을 면밀히 살피다가 미리 마치 알아서 충성하듯이 반발짝이나 한 발짝쯤 먼저 나가서 대통령에게 저 이런 것도 합니다. 좀 내부로는 그것도 보여주고 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이게 개인 윤상현이 이런 말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사도 안 되고 힘도 안 실리는데 친박계의 핵심인데다가 지금 청와대 정무특보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 3사람인데요. 김재원, 윤상현 이 2사람이 특히 좀 뭐랄까요. 박 대통령과 가까운 친분이지만 굳이 더 따진다면 윤상현 의원이 좀 더 저는 가까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당연히 노림수를 하고 던진 겁니다. 핑계는 당 지지율이 한 40%인데 김무성 지지율은 20%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정말 핑계에 불과한 게 지금 대통령 후보들 잠룡, 주자급들 지지 조사해봐야 20%대 나오면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상위권에 랭크돼 그렇죠. 1, 2등 하고 있는데 예. 2등인들 어떻다고 지금 그런 거 말해봐야 한두 달 뒤에 대선 치르는 거 아닌데 그건 그냥 오로지 핑계였고요. 당연히 실렸죠. 상의는 물론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저기를 하느냐? 공천권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갈등의 기저에 깔린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공천권이다. 예, 이겁니까? 김무성 개인을 흔들어서 얻을 정치적 이익은 사실 예. 크지 않아요. 지금 당장 대표 자리를 놓고 격돌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로서는 내년 4월 이후에도 임기가 2년 조금 안 되지만 1년 한 8, 9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거의 2년 한 1년 10개월쯤 남았네요. 예. 빨리 레임덕 되기 싫은 거예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통치 스타일인데 완전히 꽉 틀어쥐고 마지막 날까지도 안 놓치려고. 원래 권력이란 거 잡으면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고 2인자를 그래서 다 쳐내는 건데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묘한 고집이나 그게 있죠. 그런데 지금 친박계가 소수인데다가 국회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는 정말 청와대는 좀 격한 표현입니다만 미치고 그랬을 겁니다. 답답해서. 예.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알아들으라고 뒤로 살짝 돌려서 말해도 얘기 안 듣고 오죽 괘씸했으면 대통령이 볼 때 대구 사람들한테 심판해달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일개 의원을 두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 떨어뜨려 주시오. 그래서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적 체급이 확 크긴 했지만 레임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내 국회 내에 확실한 친박이 지금보다 많아야겠다. 그러면 가용 가능한 동원 가능한 친박이나 대통령의 입김이 바로 확실히 미치고 당선도 거의 따놓은 당상인 지역이 어딥니까? TK죠. 예. 그래서 TK 지역의 대구 현역 의원들 대거 물갈이하겠다. 그리고 청와대 포진 인사 등 박 대통령과 그동안 인연을 같이 했거나 가까운 사람들로 대거 물갈이한다. 지금 오늘 벌써 그 얘기가 여의도에 쫙 퍼진 거. 레임덕 안 빠지려면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되겠고 김무성 대표 하는 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흔들자. 대통령의 고민을 빨리 알아챈 윤상현 의원이 1탄 날렸고 서청원 의원이 가만 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좌장의 면도 쓰고 윤상현 의원도 도와주고 요즘 핀치에 몰려있는 김무성 의원도 흔들 수 있겠다. 3박자가 딱 맞은 거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친박계에다가 공천권을 상당 부분 주고 난다면 자기는 지금 대선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김무성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8명이에요. 많아야. 그중에 한 2-3명은 나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5명이나 6명, 7명 가지고는 뭐 대선 주자가 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되고 나서도 령이 쓰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 식구를 좀 심어야겠다. 최소한 친박계가 여기보다 늘어나는 건 막아야겠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적인 문제가 빠방 터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씨의 친일 논란, 그 친일 행위는 뭐 누가 봐도 팩트인데 그거 아니라고 또 딱 본인은 부인했잖아요. 그 점도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광수 친일 논쟁, 미당 서정주 우린 거 계속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친일인데 아버지 세대 때는 그런 게 있었고 아들로서 참 아버지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유감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불효자가 됩니까? 갑자기 뭐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냥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 사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딸도 마약 사위의 아내인 그 딸 순애보 32년간 속 한 번도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원대학교 교수 시키는데 좀 임용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죠. 있었잖아요. 아마 이런 게 김무성 대표가 향후에 뭘 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돌출될 지뢰죠, 지뢰. 어쨌거나 공천권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비박계가 다투고 있다. 유승민, 김무성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뒤에 친박계가 오히려 소수로 위축됐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김무성 대표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새누리당 지도부 체제가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총선 성적표가 중요할 거고요. 총선을 설령 무난히 치렀다고 해도 내년 7월까지가 김무성 대표 임기인데 4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를 조기 소집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비등점을 향해서 냄비는 끌어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 여권이 보수 계열의 여권은 항상 곧 헤어질 것 같이 목청은 높이지만 막판에 가서는 꼭 타협을 합니다. 왜? 거기서 갈라지면 우리가 다 진다라는 커다란 위기 또는 공동의 적. 여권의 공동의 적은 야권의 대동단결이겠죠. 또는 뭐 노무현 같은 아주 돌풍의 후보가 나온다거나 그럼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빅 모멘텀 앞에서는 꼭 손을 잡습니다. 왜?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 점도 있어. 우리 뭐 친박계 비박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쯤에서 하자.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요. 전통적으로 여지껏 그래 왔다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 11월, 12월 연말까지 그래서 공천이 확정되는 2월, 3월까지는 계속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긴 할 건데 거기서 어느 선에서 탁 그칠 것 같고 중요한 건 김무성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핀치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덕적으로나 개인적, 사적인 문제, 지금 가족들 문제 다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면 자기도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점점 더 거리를 두고 마치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게 함으로써 컸듯이 그렇게 할 텐데 김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유감스럽게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청와대에다 대고 종주먹질을 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비박과 친박 간의 큰 갈등이 벌어지기는 어렵겠군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추동력을 많이 잃어가지고 여기서 더 계속 나가다가는 괘씸하네. 별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높은 곳에서 미움 사면은 한 번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목 상태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